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난리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네. 그때부터 뭐가 변했죠. 그러니까 뭐가 변했? 우리가 그 12월과 지금 뭐가 변했냐 생각해 보시면 12월 달에 올해 장을 굉장히 상저하거나 좀 부정적으로 보시던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다가 이제 막 한번 좀 이렇게 더 잘 되니까 네. 올해 연준 긴축이 있을 것이고 미중 대립은 격화될 것이고 한국의 국내적으로는 국내 정책 변수는 더 증시에 좀 부정적일 것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안 좋게 나온 거야 한 거예요. 서베이도 안 좋고 실적 가이던스도 안 좋게 막 낮추겠죠. 그래서 그 뒤부터 뭐가 나요? 중국은 계속해서 지준을 낮추고 막 부양책 엄청 쓰고 연준은 완전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연준 소장님도 연준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바뀐 거 톤을 보면 갑자기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목한 대로 가버렸죠. 연준 의장이 전 더 놀라운데요. 네. 연준 의장 말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그때 했던 말이 같은 말인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크로가 뭐가 바뀌냐면 달러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위안화는 뭐 전부 다 걱정했던 게 상호 네. 배신해서 막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보호무역이 되니까 막 그럴 줄 알았더니 미국과 중국도 뭐 적당한 선에서 자꾸 타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전 3월 달에. 예. 근데 질질 끄는 보통 우리가 변수가 상수화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갖고 가는 거죠. 이런 상태에 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이런 반론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저 혼자 너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그냥 다니다 보니까 거의 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냥 수급이다. 그냥 수급 들어와서 이번 올해 굉장히 안 좋은 이벤트가 있잖아요. 예. 5월, 8월 가면 MSCI 결국 중국 주식 예. 수급이 물릴 것이야. 예. 그런 것들 아니면 음모론 뭐 이게 예. 뭐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자금이다. 예. 저는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수급을 다 할 수는 없고 분명한 거는 기대값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가 급격하게 진행됐는데 이게 변할 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를 과거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제 말은. 과거에.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장이 좀 더 좀 열고서 봐도 돼. 이게 뭐 올해 장이 좋다 나쁘다 지금 고민하지 말고 작년 12월 같은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는 상황은 점점 강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도 꺾이고 유동성도 더 안 좋아지고 네. 수급도 안 좋아지는 이 트리플 약세 국면에서 생겼던 어떤 확증 편향에서는 조금 벗어났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누가 물어보면 이제 요새 하도 해외 주식도 관심 많으시니까 세미나 만나면 지인들도 만나면 해외 주식 투자 어디 할까 물어봐요. 예. 그럼 예. 저는 항상 중국 얘기합니다. 중국 위기 터지면 어떻게 하지? 다들 그러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작년에 제가 가장 미스했던 것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가 된다는 예. 2000년대 중반 사이클을 반복 저뿐만 아니라 뭐 저도 반성하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2000년대 사이클을 보고 얘기했죠. 근데 그건 당연해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성장은 바로 이머징에 있었으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이런 소위 가치주가 됐었지 한국에서. 반대로 작년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팡이 더 됐고요. 선진국이 됐죠. 선진국이 됐죠. 예. 금리가 내려가서 지금처럼 좀 안 좋아지면 이머징 돼요. 중국같이 한국이. 뭐가 바뀌었어요, 정말. 그겁니다. 네. 뭐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글에를 한번 쓰려고 저도 가끔 쓰니까 뭐 예. 글에다가 한번 제가 기고문에 한번 썼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파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안 나빠지면 연준이 퍼스 좀 멈춰요. 금리를 낮추고 좀 멈추고 좋아지면 연준이 이제 나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을 방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상황이 지금도 바뀐 건 없죠. 우리가 돈을 찍은다고 인플레가 안 났잖아요. 우리 똑같은 그러니까요. 고민이지만 예. 이게 위기 이후에 뭐가 바뀐 거냐. 근데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으니 지금 이 단계에서 실물 경제가 확 좋아지는 그림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갖고서 너무 과거에 경기 사이클이 몇 개월이었는데 평균이 지금 몇 개월이 됐으니까 경기 고점. 이거 다 마음속에 읽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2020년에 미국 경기 고점 나오니까 지금 빠져나가는데 다 이거 얘기하는데 내년에 미국이 경기가 고점인지 그것도 좀 모르겠어요. 단적으로 작년에 금리가 장을 안 좋게 봐주던 분들도 다 금리가 올라가서 안 좋게 봤던 거지 금리가 내려가서 안 좋게 봤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지만 사실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는 상당히 틀이 깨져 있는 상태라는 거를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예. 예. 그래서 예. 뭔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들 그러니까 예. 작년 어떻게 보면 작년 이맘때부터 본격적인 약세 예.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약세 국면이 간헐적으로 뭐 반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전고점을 뚫어보지도 못하고 계속 계단식으로 추락해서 그렇죠.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금융위기라든지 IMF 때하고 비견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식 투자를 오래 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이 거기에 버금가게 힘들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 해요. 제가 오늘은 간만에 오니까 그림을 제 PT 자리에서 예. 몇 개 준비했는데 예. 다음 그림 하나 잠깐 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다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그림 안 될까요? 첫 번째 그림 말씀이죠. 2009년, 2015년, 예, 2019년. 예. 그 그림을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안 바뀌어지네요. 그러면 예. 뭐 그림을 예. 이거 말고 예. 죄송합니다. 네,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러니까 기다려볼게요. 많은 예. 분들이 이제 지금 제일 고민들 예. 하시는 게 2000 금융위기 때 보면 EPS가 빠르게 지금 내려오니까 예. PER이 10배가 왔어요. 포워드 PBR로. 예. 그렇죠. 포워드 PER로 10배가 오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다 온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뭐 소장님도 IMF 금융위기를 겪어보시고 이거는 맞네요. 예. 제가 이거는 제 경험치를 많이 넣은 그림입니다. 제가 15년 제가 장 좋다고 말할 때 썼던 그림이에요. 그때 동일한 말을 했었는데 지금도 2009년, 15년이 생각납니다. 이유는 심플해요. 예. 저희 보시면 지금 PER이 한 10배 왔단 말이에요, 지금. 왜요? PER은 EPS분의 주가예요. EPS가 급격하게 내려 작년에 저런 연준의 강한 긴축에다가 미중 대립 격화하니까 경기 둔화하고 이익이 서베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좀 있어 실물 경제 지표가 좀 이따 안 좋아진다. 기계적으로 애들이 도식을 작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베이도 안 좋아. 좀 있으면 실물 지표가 깨질 거야. 1분기에. 그럼 컨센서스를 막 낮추는 거예요. 에너지 전망치를. 예. 그래서 A국면 보시면 EPS가 급격히 내려오니까 PER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PER이 올라가니까 PER 10배 다 왔어. 2200.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슈팅 나오면 한 2300 오면 정말 매스 오버 슈팅이다. 아마 이게 데이터로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EPS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속도가 둔화가 된다면 예. 상황이 많이 바뀌죠. 그렇겠죠. 왜 바뀌냐를 한번 고민해요. 다음 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아까 그림 들어가시면 이게 뭐냐면 다들 PBR 한 배 해요. 근데 PBR이라는 게 뭐냐면 올라가려면 한 배 쪽으로 가려면 올라가려면 저 ROE가 돌아서야 돼. 아래쪽에 ROE 보이시잖아요. 예. 저게 이제 ROE 선이 있는데 거의 시계열 포워드 ROE인데 이게 제 생각에 1분기 지나면 돌아왔을 것 같아요. 맨 아래쪽에 있는 그렇죠. 지금 점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ROE가 뭐냐? 좀 산수해 보시면 BPS분의 EPS입니다. 결국은 BPS는 이제 이거 방송이 좀 쉽게 하면 설명해주세요. BPS는 자본이고 예. 그리고 EPS는 주당 이익이죠. 예. 주당 그러니까 자본의 어닝 퍼 쉐어. 그렇죠. 예. 그거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예. 이익은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EPS의 기대값이 올라가면 ROE는 올라갑니다. 예. 그때 PBR이 올라가요. 따라서.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PBR이 계속 내려와도 왜 PBR 한 배가 계속 우리가 도달을 못했냐? ROE가 내려가니까 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ROE가 돌아가는 변수는 뭐 배당을 늘리거나 예를 들어서 EPS가 돌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산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거래하는 거는 실제치가 아니라 기대값을 거래하는 그렇죠. 거예요. 너무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냥 나중 에너지 추정치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월쯤 되면 앞으로 12개월의 예상치 중에 2020년께 들어옵니다. 6개월, 두 분기나. 그렇지. 그럼 둘의 가중 평균이에요. 예. 자동으로 돌아가서 올라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보통 급격하게 내려면 기계적으로 도는 타임이 보통 이런 식입니다. 2009년도는 내가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항상 해서 2015년에 제가 세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도 ROE가 저렇게 내려오면 저 도는 가능성을 한번 베팅해 볼 만한 것. 이거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ROE가 돌았을 때 뭐가 제일 좋을까요? 처음에는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 뭔가 그런 쪽에서 많이 꺼져 있는 것들. 제가 봤을 때는 뭐 배당 관련해서는 은행주가 있고 케미칼이 있고 IT 딱 이 세 개가 더 떠올라요. 이런 것들이 먼저 좀 도는 타임이 상반기 진행이 되고 있고 더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간단한 내용인데 괜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경기를 주로 보는 분들은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기업들의 어떤 이익의 총합을 경기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도 있지만은 야 이제 경기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 경기 같은 것도 이제 터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두 분기 혹은 한 분기 세 분기 만에 뭔가 기업의 어닝이 다시 회복되고 이거는 사이클을 보는 분들에게는 잘 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좀 더 가야 된다. 그렇죠. 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어떻게 그러면 제가 하나 드린 말씀이
아마 장을 좀 안 좋게 보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경기 확장기가 너무 길었다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축기도 더 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근데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뭔가 수축될 것 같으니까 뭔가 연준은 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알고 있어서 갑자기 연준이 180도 방향 전환한 겁니다. 지표는 안 좋게 나오겠죠.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실물 경제라는 게 있으면 예. 우리가 금융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금융이 컸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한번 예를 들까요? 미국 말씀하셨으니까 예. 미국의 예대율이 지금 77%예요. 음. 쉽게 말해서 금융위기 때 72에 5년간 5%포인트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들어온 거에 대해 나가는 돈이 바로 예대율 아니니까 그렇죠. 돈이 들어와서 예. 많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거죠. 금융위기 이전에는 돈이 들어오면 많이 나갔죠.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위기 이후에 뭔가 성장이나 이렇게 뭔가 돈을 쓰는 것들이 아직 활발하게 뭐 버블을 일으킬 만한 투자가 잘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도 과거와 다르게 예전에는 뭐 금리 차를 타겟팅하기도 하고 좀 예. 다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제가 여기서 연준이 이렇게 간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번 여기서 그러면 올해 연준이 이 정도까지 180도 방향 전환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과연 작년 11월에 있었을까? 없었죠. 예. 제 말씀은 그거예요. 연준은 우리보다 더 많이 현명하고 우리가 패드 와처라고 비판도 받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연준이 이런 거죠. 혼자는 못 간다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매크로하게 더 매크로 얘기 끝내셨으니까 들어가 보면 작년에 많이 화두가 됐던 책이 뭐 예정된 전쟁, 뭐 투키티데스의 함정, 뭐 미국과 중국이 갈 때까지 간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요즘 가는 형태를 보면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굉장히 핵심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놔두잖아요. 뭔가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더 악화는 안 시키려는 노력들이 힘으로 그렇죠. 작용되죠. 그렇죠. 북한이 핵도 보유하게 하면서도 뭔가 경제로 가려는 것 같고 그렇죠. 지적 재산권 문제도 이건 답이 안 나오니까 중국도 뭔가 그것만 좀 놔둬주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엄청 소비해 줄게. 그럼 중국이 저희가 감세도 내놓고 있고 최근에 이구환 정책 같은 것도 세게 나왔거든요. 그거 외에 중국은 아예 자기 스스로 주식을 사요. 엄청나게 주식 부양을 해요. 왜? 주식을 사는 이유 웰스 이펙트밖에 설명이 안 돼요. 기업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도 올라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거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중국이 되게 가기 싫었던 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가 있거든요. 프라자 합의 때 일본이 결국 내수화 시켰을 때 그렇죠. 하기 싫었는데 방법이 안 남은 거예요. 방법이 안 나는데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는 요즘 국채 안 사거든 미국채. 예. 일본도 그때 미국채 안 샀어요. 결국은 일본도 자기네 거 샀던 거거든요. 자기네 자산을 산 거죠. 내수를 부양해서. 결국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으니까 강하게 자기네의 디맨드가 있다는 거를 바잉파워로 가시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그러면 중국만 좋은 거냐? 중국은 이렇게 되면 중국의 생산 비용이 되게 올라오지 않을까요? 코스트가? 예. 요새 이제 대통령 우리가 베트남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신유호팀에 자료를 냈는데 베트남 같은 생산기가 되게 좋아지겠죠. 나와가지고 공장 이전하고 안 그럴까요? 글로벌하게 다 자극이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떤 변수가 영향을 주면 연쇄 반응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고정된 형태로 지금 자꾸 매크로를 보다 보니까 그래 이제 연준이 이렇게 나온 거 지표가 1월에 분명히 1분기 끝나고 나면 미국 경제 지표 되게 안 좋을 거예요. 네. 안 좋은데 연준은 그걸 알고 이미 액션을 시작했던 거고 올해는 상당히 그런 어떤 통화도 완화자로 갖고 정책을 써가지고 결국은 글로벌하게 혼자 못 간다는 걸 미국이 보여주는 한 해가 아닐까 좀 봅니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약세 시황관을 가진 분들은 경기를 더 많이 보시는 것 맞죠? 같고 예.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연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금융을 더 보시는 것 같아요. 금융이 더 금융이라는 게 크니까. 결국 이제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철저하게 펀더멘탈보다는 단기 시황에 있어서 수급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펀더멘탈 하는 분들도 최근 들어선 상당히 많이 돌아서서 지금 이런 어떤 10% 이상의 회복세에 대해서 뭔가 이론적인 논리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기가 금융의 어떤 완화적인 스탠스에 의해서 시차를 두지만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2019년을 좀 적극적인 시황관을 가지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분기 연속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야 저게 어려우니까 연준이 저렇게 입장을 바꿨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저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거지. 지금의 펀더멘탈 지표의 경로는
매크로 본 사람이 당연히 안 좋아지게 뭐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채권 시장은 되게 재미없거든요. 예. 채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채권 주식하는 사람. 예. 거기는 경기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주식은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누가 맞냐? 많은 분들 채권이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시장이 더 크니까. 근데 저는 턴어라운드 국면에서는 매우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2009년과 2015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 그런 턴어라운드 국면에서는 신중한 것보다 뭔가 변화가 나오는 거고 턴어라운드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나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매크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결국 이게 가장 현재 우리가 작년 올해 방을 쓸 때 두려웠던 거는 예. 두 가지예요. 더 줄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 연준이 강한 기축과 미중 대립 격화였어요. 두 가지만 꼽으라면 그거였죠.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경기 둔화를 많이 강화돼. 제가 반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연준이 만약에 이런 풀어서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 예. 정말 다행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올 거 아니면 상반기에는 중국이 좋겠지만 뒤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장단기 금치가 줄어들수록 연준이 치고 나갔거든요. 성장주가 치고 나가고 그런 국면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가 된다는 것보다 금리가 오히려 좀 다시 살아나면 다시 성장주가 더 되겠죠. 이게 완전 저는 뭐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예. 어떤 번스타인유로 어떤 도식처럼 해왔던 금리와 주식의 관계와 섹터 로테이션 관계가 바뀌었다. 금융위기 이후에 바뀌었다. 그게 뭐냐면 성장이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 전에 성장 미국이 2000년대 성장 미국이 주도한 건 아니에요. 결국 이머징 쪽에서 엄청난 디맨드 일으켰던 건데 그게 뭔가 바뀌지 않.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저희 추론인데 그래서 섹터 플레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수가 여기서 뭐 2200에서 2250에 갈지 300에 갈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시더군요. 네. 전통적으로 보면 네.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브릭스라든지 한국 같은 혹은 대만 같은 이런 성장을 하는 나라의 주식이 좋았다. 예.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이런 성장률이 좋을 때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이 선진 시장이 좋고 유동성이 좋을 때 정확한 예. 표현. 누가 그런 표현을 유동성이 좋을 때 똑같은 제가 끝나고 생각인데. 말씀드릴게요. 유동성이 좋은 국면 그러니까 연준에서 유동성을 풀어줄 때 오히려 신흥국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위험 자산이 올라가. 맞습니다. 예전하고 좀 패턴이 달라졌다. 제가 독보적으로 예.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 얘기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아쉽네. 그런 예. 축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주 자매한 겁니다. 성장이 어디 있죠? 우리가 보이잖아요. 성장은 기업을 보면 나와요. 아마존이 성장하고 있고 구글이 예. 성장하고 AI가 미래인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예. 거기가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세가 성장을 하는 시기가 오면 그게 좋아지는 거고 한국이 중국처럼 그런 성장에 중국도 거기 가고 싶은 거죠. 지적 재산권 갖고 왜 패권 전쟁이 왜 벌어졌겠어요? 미래가 거기에 있으니까 싸움이 난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다행인 거는 둘 다 섞여서 생산 기지화돼 있다는 거죠. 만약 이머징이 좀 좋아질 때면 또 그쪽에 관련된 섹터들이 좀 있고 또 종목들도 있고 또 그쪽이 좋아지면 IT가 좋아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소장님이랑 얘기하다가 든 생각이에요.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니까 결국 여름 이후에 장이 되려면 뭘까? IT가 돼야 돼요. 작년에 이 가믹의 대다수는 IT가 해왔는데 예. 그게 돌아서야 되고 이런 거죠. 뭐 갑자기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더 많이 갑자기 쳐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뭐 구글이 다시 대규모 투자한다 뭐 나왔는데 그런 뭐 얘기 진짜 해야 알죠. 뭐. 그리고 우리가 폴더블 폰 비싸서 아무도 안 쓸 것 같은데 먼저 소장님도 사고 나도 사가지고 서로 자랑하려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너무 300만 비싸요. 원.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런 식으로 시장이 좀 변화가 나오면 예. 뭔가 하겠죠. 저는 오히려 올해 같은 데는 우리가 애그리게이트 데이터는 저희 거시경제 데이터보다는 예. 기업 하나하나를 좀 많이 가능성을 보는 시기가 아닐까 봐요. 저는.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다시 재차 화랑 국면, 예를 2016년에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국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종목이라든지 산업의 편제성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오히려 바텀업 전략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얘기시죠. 해야지 그나마 좀 그 순환에 되는 종목을 잡아낼 수가 어디가 좋아 보이세요? 그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작년에랑 많이 말해서 미디어 이런 거 좋아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12월 말서부터 예. 주로 말하는 건 많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거 IT예요. 제가 1월 7일 날 저희 예. 하우스에서 이제 IT 담는 날 빼앗긴 드레도 봄이 오는가 첫 자료가 그거였어요. 저희가. 예.
결국 IT 쪽에 여러 가지 오해는 여러 가지 있지만 IT 쪽이 성장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저는 케미칼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머징 쪽 돌아섰을 때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중심에서 피해를 봤던 게 대표적인 뭐 로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롯데 케미칼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저희 담당자도 그래서 저희가 바이코를 했던 상황이고 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거죠. 작년에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와서도 이제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3년 전에 왜 이렇게 싼데 안 갈까요? 했던 것도 올해 이 깨지는 게 반영했던 거죠. 여름에. 그러니까 지금 안 좋아지는 거 반영해 가는 거듯이 예.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싼데 모멘텀이 없다 하잖아요. 은행주를. 근데 제가 이제 자신 조심스러운데 이 정부 정책이 좀 약간 자본 유출, 외국의 자본 유출, 배당 같은 거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금융 쪽 시각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예. 작년만 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는 하나금융지주가 실적 발표할 때 봤더니 은행주 배당 성향 2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 대형주 중에서도 이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은행주 같은 거 어떻게 결국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나고 나면 많은 일반 투자들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중소형주도 되고 바이오도 성장 사이클을 더 좋아하면 더 화끈하게 힘을 예. 얻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뭐 이건 다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런 시각이 아니라 지수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게 돼야 나머지 개별 종목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예. 어쩌면 소재랑 IT랑 뭐 금융, 은행 같은 데서 좀 버텨주고 나머지 종목도 확산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이 플러스 나는 자산이 좀 많아지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저거 좀 해볼 만한 해가 아닐까 저는. 이것도 역시 낙관주의적 입장인데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뭐 그 사실 10년 동안 계속 낙관주의를 하면 거의 한 5, 6년은 맞아요. 근데 네. 우리 윤 센터장께서 매년 그러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작년 부분에도 뼈 아픈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지수하고 관련된 업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시죠. 미디어 뭐 콘텐츠 이런 게 뭐 지수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작년 약세 시황을 규정했던 가장 큰 덩어리 네. 연준의 긴축 모드 두 번째는 미중 관계 악화 그로 인한 한국 경제 타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018과 2019는 좀 다른 궤로 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우리 내부의 변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스탠스라든지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기업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증권시장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보다는 이제 주요 큰 기관 같은 데서 네. 보면 외국의 이제 브로커들이 와서 세미나를 받으니까 예. 뭐 저도 뭐 가서 물어보고 하면 작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한국이 왜 이리 싸요? 물어보면 예. 뭐 여기서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예. 정책 리스크 다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생겼을 때 뭐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 5년 단임제 국가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뭐 김영삼 대통령도 인기가 80% 넘었던 적이 있고요. 예. MB도 다 인기 좋았어요 한때는. 근데 초반에 다 좋았죠. 자 초반에. 좋죠. 예. 일단 이 집권 한 2년 차 후반이나 3년 차 되면 부정과 긍정이 역정이 됩니다. 그리고 4년 차가 되면 예. 그냥 레임덕이 나요. 예. 다음 차기 대권 주자가 나오면서.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반복되어 오는 게 집권 3년 차 정도에 가서 예. MB가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때 지지율이 상당히 유지가 됐었어요. 어허. 이유는 심플합니다. 예. 원래 이명박 대통령은 747도 떠오르시지만 예. 저 같은 사람이 증시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고환율 정책이었어요. 예. 그냥 고환율 정책 써가지고 양극화시켰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2년 차 후반에 부정과 긍정이 역정되거든요. 그 리얼미터 조사 보시면 돼요. 네. 역정되는데 예. 그리고 났더니 계속해서 뭐 친서민 정책 쓰고 막 합니다. 네. 혹시 기억나요? 동방성장위원회라고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거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그 집권 3년 차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현 정부가 저는 하도 뭐 야당도 뭐 잘하는 게 없어서 예. 지지율이 과거와 같지 않다면 예. 정부 정책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 현 정부 정책은 포용 성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득과 어떤 비용을 낮춰주는 정책, 투자 예. 정책 빼고 정부 지출 분야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정부였어요. 근데 이번 예타 면제 같은 게 되게 좋은 정책이에요. 그 SOC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입장을 확 선회했는데 그렇죠. 선회했죠. 예를 들면 그 전 정부나 MB 말씀에 전 정부에서 했으면 과연 그 정책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쪽에서 비난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른 스탠스가 나올 수 있겠죠. 저는 뭐 이 정책이 뭐 어떤 정치 성향 그런 건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X 마이너스 하잖아요. 근데 C는 이제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 올려주고 주거비와 교육비 낮춰주는 정책으로 C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혁신경제 했었는데 이건 원래 정부 정책이 있던 거예요.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끝이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처음에 포용적 성장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얘기를 했고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저희 정부 지출과 순수출 분야를 신경 안 썼거든요. 예. 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만수 옛날 총리라고 예. 지금 좀 안 좋게 돼 계시죠. 예, 그렇죠. 옛날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현 예. 정부. 예. 그냥 환율 건들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여러 부총리의 행보나 이런 걸 보면 기업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또 하나 예타 면제 같이 SOC 정책을 쓰고 있다면 정책이 변화한 겁니다. 그럼 작년에 한국을 굉장히 할인시켜 왔던 현 정부 정책의 약간 그런 정책들이 약간 변화된 것이다. 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증시에 힘을 돋는 변화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업과의 관계도 당연하죠. 다른 방향에서 설정이 될 가능성이 기업들도 있고. 뭔가 액션을 가겠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과정들이 제가 이제 인과관계라는 게 A의 원인이 뭐 B다, B의 원인이 A다 이렇게 단순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고 네. 상호 어쩌면 영향을 주는데 작년에는 이게 역순환 좀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면서 이렇게 반대로 순환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증시를 굉장히 눌러왔었거든요. 이게 반대로 작용이 되는데 이게 정말 펀더멘탈한 변화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변화,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기업 이익이 좋아져야 뭐 저희가 편안한데 예. 연결될지는 올해 안으로는 자신 없지만 만약에 이런 변화가 선순환돼서 ROE가 아까 말했듯이 돌아서고 예. 기업 이익이 지금 감익폭이 정말 금이익 이후에 연초 영업이익 전망치로 마이너스 1%가 나온 거는 금이익이 처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애널리스트가 작년 12월부터 그냥 심하게 속어를 쓰면 때려서 내리는 거예요. 지금 더 내릴 겁니다. 일부기 시작 나면 더 까고 내려갈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2020년께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위 포워드 EPS가 돌아서는 그림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시장이 예. 그런 흐름에서 약했던 적이 있는가? 저는 오히려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예. 기대값이 돌았을 때 과연 변화가 없었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부족할 때 보통 변화가 시작되지 근거가 모든 게 다 완벽히 돼 있을 때는 변화는 이미 거의 많이 진행돼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1900포인트 후반대까지 추락했던 게 네. 지금 2200포인트 초중반대까지 이제 반등해 있어요. 12~13% 반등한 거죠. 이번 반등 장세, 왜냐하면 이제 뭐 6개월이 1년 뒤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지금 좀 안타깝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반등의 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고 어느 정도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하면 작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증권사들이 올해 전망치를 했을 때 하단이 1943이었고요. 상단이 대충 2300, 2350. 2408포인트입니다. 예, 제가 다 예, 모여서 저 자료에 넣었던 건데 맞아요. 예. 그럼 2400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맥스멈 값이었어요. 예. 그럼 여기서 고민되는 게 오히려 질문은 예. 2400을 넘어가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 돼야 된다 보고 네. 만약 그게 아니라면 2200이나 300이나 별 의미 없습니다. 예. 2200 보는 사람들은 예. 슈팅 나오면 2300 온다고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그 정도. 오버슈팅하면 그렇죠. 오버슈팅 얘기하면 모든 게 합리화되는 거니 그렇지. 레벨이니까. 근데 예. 2400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다면 예. 가능성이 지금 저에게 몇 프로 정도 물어본다면 지금은 한 20%이 정도밖에 안 돼요. 20~30%밖에. 2400 도달하거나 넘어가는 확률. 네, 지금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같은 스탠스로 만약에 5월이 이제 소위 수급 이슈가 있으니까 예. 8월 그런 고민만 잘 넘기면서 하반기에 글로벌하게 다시 저 연준이 다시 멈추지 않고 움직일 스탠스가 나와주면 오히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올해 말에 다시 상고하저를 다 생각하시는데 예. 다시 상조하거처럼 높게 시작해서 더 높게 끝나는 장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민되는 건 지금 상반기는 4, 5월이 고비예요. 예. 5월에 수급 이슈가 있고 예. 4월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옵니다. 또 3월 29일 다 아다시피 노딜 우려도 있고 지금 겹치는 4, 5월에 우리가 누구나 예상되지. 그러면 다 여기서 뭐 다 대다수 이 생각하겠죠. 한 3월쯤에 2250에서 300 사이 와주면
오버슈팅 나와서 끝났다. 이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명쾌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쭉 빠져버리고. 그렇죠. 명쾌하죠. 펀드멘탈 안 좋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런 게 예상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난리 난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말씀은 네. 우리 윤 센터장님의 그 어떤 그 올해 2019년을 관통하는 장세에 대한 전망이 맞다면 2008년 말 2009년도부터 쭉 이어왔던 상승 축선이 살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제가 반성. 상고하저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네. 이 상승세의 마무리 국면을 맞습니다. 예고하고 있는 건지도 뭐 우리가 교도소 가기 전에 짜장면 먹는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 꼭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그 가능성도 많아요. 제가 정말 겸손하게 시장을 대해야 된다 보는데 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EPS가 급감하면서 PER이 올라갔던 장세의 기억은 예. 누구나 사람은 자신의 기억에 종속됩니다. 예. 제 기억에는 2009년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4월 달에 G2A 열리고 나서 4월부터 장이 올라갔는데 제가 다른 증권사에 전략팀장 할 때인데 맨날 비싸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계속 올라가요. 아무것도 지표가 안 나와요. 음. 여름 지나니까 PER이 다시 내려와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이 포워드 EPS가 돌아가면. 그때 이후로 15년에도 동일한 생각, 15년에 제가 그래서 올라간다고 했던 거. 그때 유로존 위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가고 난리 났을 때거든. 그때 EPS 급락했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제 경험 속에서만 녹였을 때 그 가능성이 있다는 조그만 저는 가능성을 보는 거고 예.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펀드멘탈이 확인돼야죠.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가 한번 제가 뭐 자기 반성하면 2012, 13, 14, 14가 예.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매우 좋았어요. 연초에. 예. 다 연초 대비 연말에 20% 이상 실적 추정치 하회했던 해예요. 예. 18년에도 엄청 좋았습니다. 예. 저희 하우스도 그랬고 올해는 애널리스트들이 다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이익 전망치가 보면. 그래서 아주 솔직하시군요. 아니 뭐 제가 데이터를 보고 뭐 제가 이제 뭐 전략을 하는 사람은 퀀트 베이스도 보고 여러 가지 또 섹터 센터장을 하기 때문에 탐방 갔다 오면 뭐 얘기도 하고. 그 말씀 여쭤볼게요. 네. 윤 센터장님의 말씀은 이제 대충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윤 센터장님 제가 아는 바 굉장히 부지런한 리서치 센터장 중에 한 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가를 방문하시니까 큰 기관 작은 다시 기관 요즘 들었으면 다시 다니는 겁니다. 예. 그 어떻게들 얘기를 좀 바꾸던가요? 그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정 기관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분위기 안 좋겠죠. 예. 왜냐면 너무나 그분들은 저 같은 말로 하는 훈수꾼이 아니라 직접 돈을 직접 하기 때문에 예.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뭔가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저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프랍 트레이딩이나 예. 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르게 하겠죠.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걸 원하시면 제가 가서 항상 얼마 전에도 아침 전체 세미나인데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예. 아주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말했던 거예요. 예. 로켓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롯데 케미칼 얘기 절대 롯데케미칼 좋다가 아니라 저희 섹터 담당자도 센터장님 제발 어디 가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해요. 예. 아무 있잖아요. 리스토킹 수요도 없고 스프레드도 별로 없고. 예. 내년에 이제 뭐 증설된 것들 다 예. 동되기만 뭐 롯데 가격이 케미칼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 왜 자꾸 예를 그런 들어서 얘기하는지 한번. 왜냐하면 안 좋은 걸 아는데 만약에 이런 쪽에서 변화가 온다면 예. 시장은 한번 의심해 보시라는 거죠. 제 말은. 예. 아니, 지금 다들 성장주의 시대에 케미칼이 웬 말입니까? 제가 봤을 예. 때는. 예. 전에 기억날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한번 그리고 뭐 그런 걸로 본다면 소재 업종 같은 게 의외로 올해 선방하는 해가 나오면 시장이 예. 상당히 재밌을 수가 있는 해가 될 수 있다. 주가는 뭐 물론 뭐 10월 말 기준으로 반등을 다 했습니다만은 25만 4천을 저점으로 해서 그렇죠. 30만 안 좋습니다. 원까지. 지금 저 그냥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저런 회사를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한 주식하는 사람들이 무슨 케미칼 주식 얘기를 해. 이게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네. 이미 사서 다 물려 있고 뭐 그런 게 은행도 그럴 거고. 근데 한번 IT도 그렇지 않았나요? IT도 뭐지만 저보다 뭐 좀 성장에 대한 어떤 플랫폼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뭔가 매력적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요지는 뭐냐면 예. 올해는 계속 말하지만 뭔가 가능성을 찾아서 우리가 베팅하는 해이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에 있었을 때 전제가 되는 거는 예. 안 망하는 기업 중에서 예. 제가 더 극단적으로 좀 편하게 말했으니까 말하는데 그냥 항상 편할 때 말할 때는 망하지 않을 기업을 일단 찾아야 되고 예. 망하지 않을 기업 중에서 악재에도 주가가 안 빠지는 기업이 위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 그중에 만약 배당이나 자사주 사고 있으면 더 좋다. 그게 턴어라운드 기업이다. 턴어라운드는 우리가 숫자가 확인되고 나면 상당히 진행돼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미리 주가 벌써 올라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는 사람들도 한국을 사는 외국인들이 그거 같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한번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냥 수급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얘를 한번 털어놓는다는 거 아니야? 원화도 한 혹시 1,100원 깨고 내려가서 1,060, 70 가면 해볼만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거 한번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가면 이게 한 달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가다가 또 가다 보면 또 손바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많이 시장에서 지금 논의되는 거는 야, 주가 너무 빠르게 올랐거든. 예상치 않은 상승이니까 그 수급 문제가 벌어질 거야. 아니면 외국 애들이 그냥 애들 단기 자금이야.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가까이 샀는데 확 뒤집어 버리면 또 아유 또 우리 늦게 들어서 된통 당했네. 이렇게 될까 봐 섣불리 못 들어가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국내 수급이 너무 약하거든요. 기관들이 사실 국내 수급이 약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그래서 작년에 그런 딥밸류까지 갔던 이유는 너무 그런 게 최악을 가정했던 거예요. 작년에. 여기서 이제 보통 보시는 분들은 아 정상화되는 게 레벨이 어딜까? 그럼 나는 정상화 정도 보시는 분들은 한 2,250, 300 예, 이거 예. 보시는 게 맞아요. 슈팅 나와도 그 정도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주식을 다 팔 필요는 없죠. 만약 거기서의 다른 가능성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주식은 기대값을 거래한다는 거죠. 기대값을 거래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올해는 다시 뭐 계속 동호만 보는데 기계적으로 EPS가 돌아드는 해입니다. 예. 기계적으로 EPS가 돌아선다는 거는 계산 공식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애의 특징은 상당히 주가가 생각보다 견고하고 빠질 것 같은데 잘 안 빠지고 그만 올라갑니다. 그런 장일 수도 있다 올해가. 반도체 담당자도 아니시고 IT 애널리스트가 아니신데 제가 이 질문을 네.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런 강세 시황관, 비교적 낙관적인 시황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IT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감익은 지금으로서는 뭐 명확하나 해봅니다. 그럼요. 크죠. 그렇죠? 대신 그 분기별로 그 두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돌아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반도체 D램 가격이 과연 언제 터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베스트에서 보는 시황과는 어때요? 반도체 가격에 대한 시황? 우리가 반도체를 하면 이제 예. 우리가 이거죠. 그러니까 P가 내려가면 가격이 내리면 Q가 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오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쌀 때 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냐 이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글이 뭐 데이터 센터 친다. 그런 기사가 눈여겨 보이는 거죠. 저는. 사실 반도체 수요의 가장 큰 힘은 예. 데이터 센터 같은 힘이 컸었던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렇죠. 예. 다시 들어가는 거냐. 또 하나 스마트폰의 사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반도체 수요를 높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는 예. IT 특히 반도체 같은 산업이 산업의 쌀이 되고 있는데 예. 이쪽이 뭐 다른 나라가 추격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작년에도 뭐 중국이 쫓아온다 수많은 비난에도 제가 일관되게 유지한 건 이거예요. 예.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쫓아오기 쉽지 않다. 음. 그리고 우리가 구글은 못 만들지만 구글이 커지면 아마존이 커지면 거기에 넣는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주도하고 갈 수 있다. 그런다면 저는 디맨드 걱정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름 이후에 안 좋게 보시는 좀 섹터 입장에서 안 좋게 시장을 보는 분들은 여름 이후에 결국은 IT 꺾일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 답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의 성장이 이번 실적 신에 드러났지만 결국은 중국이가 좀 손을 잡고 가야지 미국 기업들도 살아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시 더 원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이 격화될 것인가? 예.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이 둘이 어쩌면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게임 이론 중에서 우리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거기에 넷이 나오잖아, 넷이. 그렇죠. 우리가 다들 제인의 딜레마는 아세요. 예. 단일 게임인데 서로 배신하는 게 바로 넷이 균형이에요. 그럼 넷이 균형이 뭐냐? 위안화는 7위안 깨지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다 그 말 하시는 분 많았거든요. 7위안 안 까고. 그러니까 위안화가 예. 악세로 가면 안 되고 또 하나는 결국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문제인데 노벨상을 4시간 받은 건 아닙니다. 게임 이론에. 9만이라는 사람도 받았어요. 포크 이론, 구전 그거는 뭐 반복 게임이 되면 서로 질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시 균형이냐? 서로 협조하는 겁니다. 얘가 어떤 거냐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군이 막 전쟁을 하잖아요. 처음엔 막 서로 죽이려 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 내일 쳐들어갈게. 너희들 좀 숨어. 이러고서 안 싸운다는 거죠. 네. 저는 미국과 중국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나가 엄청나게 시장이 크거든. 사줄게.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 디맨드에 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제 밑에 깔린 생각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성격이 자산 가격 쪽으로 갔다는 거는 일본처럼 되고 싶지 않지만 방법이 그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 웰스 이펙트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85년도 9월인가요?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바로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뭐 잃어버린 20년이었다고 생각, 그게 아닙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자산 가격의 버블기를 형성을 하는데 그 일본 자산 가격의 버블기에 사실은 미국도 수혜를 받고 주변국도 다 수혜를 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뭐 하냐면 미국 차를 안 사고요. 자기네 걸 샀어요. 그리고 동남아 투자하고 막 캐패스 늘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이 그게 학습 효과에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런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 왜 뭐 없냐. 미국, 중국의 기업들이 이대로 놔두면 회사채 시장 문제인 거 아시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주가라도 올라야지 뭐 해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변화 중에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중국의 부동산 정책도 바뀌었어요. 자, 상해 종합주가지수 0.5% 가까이 이 선전 성분 지수가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항상 거의 최근 들어서 비트해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한 4% 성장주가 많이 있죠. 4%포인트 이상 선전 성분 지수가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도 사실 IT 섹터 쭉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군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사실 좀 늦게 오셨습니다. 올해 처음이긴 한데 올해 투자를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냥 팁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래도 요즘 한 2년간 주목하는 게 리서치를 좀 이해시키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시장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지수 얼마 간다 하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는 우리는 서로 모릅니다. 근데 어떤 가능성을 뭘 보고 볼 것이냐 봐야 된다면 저는 상반기는 중국을 잘 봐야 되고요. 하반기는 미국을 다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상반기에 중국을 본다는 거는 좋아진다를 베팅을 한다면 위안화를 보셔야 돼요. 위안화가 강하지 않으면 됩니다. 위안화가 7위안을 못 넘어서 다시 이렇게 좀 뭔가 6.5 이 정도로 와주는 거가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 나온 거고요. 또 하나 뒤로 가면 또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하반기로 갔을 때는 그러면 이제 팡이 끝났다 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도 있고 여러 자기 기업들 좋은 거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만약 뒤로 가서 연준은 전 되게 잘한다 보거든요. 연준이 정말 180도 전환하는 효과가 하반기에 다시 드러나면 올 하반기 내년 시장은 다시 소위 미국이 성장주가 가는 시장.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 끝을 대기할 때가 아니라 뭐 새로운 시작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요. 보여주신 시황관이 맞는지 한번 보고 다시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 센터장에게는 좀 다른 형태로 말씀드려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말해놓은 게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좀 길게 올해 시장을 관통하는 몇 가지 변수들 점검해보고 시황관을 좀 들어봤습니다.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시장이 좀 작년과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로 한 해를 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바람 가져봅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수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